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팔치 결정에서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퇴소일을 하루 앞두고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했습니다. 시설 정문 인근에 땅을 파고 도망간 겁니다. 정부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무료 접종 사업을 오는 12일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효력이 떨어질 수 있는 75만 명분의 백신은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한일 기업인은 입국대 방역 절차를 거치면 상대국에서 격리 없이 곧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특별 입국 절차에 합의한 건데 기업인 외에 관광을 뺀 다른 인적 교류도 허용됩니다. 이번 사흘 만에 퇴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 또다시 마스크를 벗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선 대변인과 직원, 출입 기자까지 감염됐습니다. 북한에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 그런데 14주까지만이죠.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준 겁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됩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성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는 당시 헌재는 22주를 기준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14주라니 되레 더 후퇴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낙태죄 위헌성이 인정되면서 66년 만에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계는 개정안을 이대로 내놓는다면 후퇴한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예고안은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크게 후퇴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 주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후퇴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은 이보다 빠른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는 여전히 정부가 처벌 위주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신 후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본인 혹은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성의 건강권은 뒷전이란 겁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입법 예고 개정안 내용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주시합니다. 추석 연휴 때 조용한 전파가 어느 정도 됐는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흘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 75명입니다. 지역 발생 66명, 해외 유입 9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건데 사실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15명, 경기 35명 등 수도권에선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의정부의 한 재활 전문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등 14명이 집단 확진되기도 했는데 불안한 방역 당국, 결국 병원 관계자 400명 모두 다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정부시의 한 병원입니다.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오늘 입원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 등 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 건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병원에는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여기 시설은 좋아가지고 이거 왔는데 갑자기 또 확진이 환자가 발생했다 하니까 걱정은 되죠. 방역당국은 병원 관련 4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팀이 지금 역학조사 중이신 거고요. 지금 전수검사 예정이세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는 어제 발생한 군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대원과 접촉한 주민 79명을 전수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북 정읍에선 마을 하나가 통째 격리됐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인구 75명 중 9명이 확진됐거든요. 경기도 고양에서도 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또한 추석 연휴 때 접촉한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경찰관이 차량을 통제하고 마을 안에서는 소독 연창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을 하려던 주민은 방역요원 제지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추석 명절 이후 이 마을 일가족 7명에 이어 이웃 주민 2명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 확진자 1명이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 8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마을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을 하고요. 또 마을 내에서도 이웃 간의 접촉을 금지를 하는 내용으로 양성,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동안 코호트 격리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75명이 살고 있는 마을은 방역 관계자 외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마을 입구도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통제됐습니다. 수학기를 맞은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를 계획을 해놨는데 내일부터 못 하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는데 수학도 바로 못 하고 큰일 났습니다. 수도권 경기 고양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부와 자녀 등 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때 가족 간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셀트리온이 임상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전 세계 대다수 확진자가 감염된 G형 변이에도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77% 이상은 넓은 의미의 G형 감염이라 국내 항체 치료제 개발에 청진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격리 대상자인 인도네시아 남성이 땅굴을 파고 탈출하는 영화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하루를 못 참고 달아난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임시격리시설. 경찰의 경비 속에 시설 정문은 가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이곳에 머물던 남성 한 명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 남성은 임시생활시설 정문을 둘러싼 가벽 화단에 땅을 파내고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출한 날짜는 공교롭게도 지난달 20일 입소에 퇴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남성이 탈출한 격리시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강대강 대치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빗장을 걸어 잠궜던 한일 양국이 기업인 신속 입국에 합의했습니다. 음성 검사 내역 등을 제출하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관광을 뺀 다른 인적 교류도 다 허용됩니다. 정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스가 총리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 입국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음성 검사서 등을 제출하고 공항 도착 시 진단 검사 등을 받으면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인적 교류를 막고 우리 측도 맞대응에 나선 지 7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장기 체류자 입국 대상에 한국을 포함했고 기업인 특별 입국까지 풀면서 관광을 뺀 양국 간 교류가 전면 허용됐습니다.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꽉 막혀있던 한일 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과의 그 관계 개선 없이 스가 외교를 본격화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뇌관도 살아있어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장엄한 배경음악 속에 헬기를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주며 마치 영웅이 귀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미 대통령. 이렇게 그는 이번 사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물론 조기 퇴원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완치도 안 된 상황에서 또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돌발 행동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리드 군병원 현관을 나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먹을 불끈 쥐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건재를 과시합니다. 전용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리던 취재진들 앞에서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짤막한 인사를 건넵니다. 이번 중 깜짝 외출에 이어 조기 퇴원 자체도 논란을 일으켰는데 트럼프의 돌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백악관 2층 난관으로 올라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거수 경례를 합니다. 완치 판정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사진 작가와 경호원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his is just another reminder. We elected a reality TV star who doesn't take seriously the health and the risks that he's putting others through. 트위터에 올린 영상물에선 더 나아가 방역 지침을 어겨도 된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all developed recently.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과 의료진의 만류에도 퇴원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치 경험을 내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상태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금 백악관에 있는 것보다 2년 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었을 때가 더 안전했다고 느낀다.
미 CBS 기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백악관 직원은 물론 출입 기자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야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로부터 엄청난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보통의 미국인은 사실 코로나에 걸려도 해열제 하나로만 버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며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we can get through to Monday with him remaining the same or improving, better yet, then we will all take that final deep sigh relief.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괜찮더라도 백악관에 복귀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의료진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The big first thing that we need to do is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live virus still present that he could possibly transmit to other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과 대변인실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백악관을 출입하는 뉴욕타임스 기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 행사와 관련된 확진자도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내 잇단 확진과 자가격리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이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느냐며 아빠는 어린 동생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돌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가족의 고통과 아빠의 명예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은 아빠의 월북에 대해 살기 위한 발버둥, 어떠한 증거도 본 적 없어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본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월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는 해경이 조사하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결국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아들의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쓸 계획이며 답장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기밀을 분류하는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물었을 때 군사 기밀을 이유로 답하지 않는 건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북한에서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의 형이 월북의 근거가 된 군의 감청 녹음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국방부를 찾은 피격 공무원 A씨의 형은 군이 월북 근거로 제시한 감청 녹음 파일과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확인하고 멀리서나마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동생의 명예를 반드시 제자리에 돌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국방부는 월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청구 내용이 뭔지를 저희들 받아봐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의 형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요청서를 여기서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할지는 상의를 해야 된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남북이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망자의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하성원입니다. 북한에서 사살된 공무원이 탔던 배는 CC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실종자의 행적을 찢지 못했죠. 그래서 실종이냐 월북이냐 논란도 계속되는 거고요. MBN이 취재해봤더니 이 CCTV는 8년 전 설치된 뒤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은 적이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격 공무원 실종 당시 배에 설치된 CCTV는 고장나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장 사실보다 실종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구정물에서 선미가 잘 안 보이는데 장관님 잘 아시는 연돌 때문에 선미가 저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선미 쪽은 거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CCTV가 작동했어도 못 찍었을 거라는 취지인데 정작 고장난 이유는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CCTV는 애초 지난 2013년 설치한 뒤 8년이 됐지만 점검 기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N이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점검표를 보면 출항 직전 점검한 장비들이 적혀 있는데 CCTV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CCTV는 의무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다른 어업 지도선에서 선원이 실종된 뒤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때도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꺼져 있지 않았었더라면 어떤 경위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CCTV의 사각지대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일단 CCTV가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부터를 점검하셔야죠. 해수부 관계자는 CCTV를 자체 점검해오긴 했지만 선박 운항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점검 기록을 하진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선원안전 체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피격 공무원 실종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려면 CCTV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흑산도 해상에서 선원 13명이 탄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5명은 불이 난 선실 안에 1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출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는 어선으로 고속단정이 접근합니다. 어선에 올라탄 해경이 화재 진압과 구조를 시작합니다. 선실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선원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옮겨집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앞으로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측 바다에서 86톤급 어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선미 주방 쪽에서 일면서 주방 및 침실 안에 있던 선원 5명이 1시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4분 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한 분 한 분 로프를 이용해서 필사적인 구조에 13명의 선원은 모두 탈출했고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불이 난 주방 아래 선실로 유독가스가 덜 들어왔고 선원들이 지혜를 발휘해 입과 코를 젖은 옷가지로 막은 덕분입니다. 밑으로 쑥 내려가요. 크게 많이 없어도 있긴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옷으로 코를 막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해경은 화상을 입은 선원 3명 등 환자 8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성범죄자와 강력범죄 가해자를 신상 공개해 심판받게 하겠다던 디지털 교도소.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도 있었죠. 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인터폴 공조 수사로 A씨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검거한 지 14일 만입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A씨는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사건 피의자 1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신상 정보가 올라온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도 바로 자기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운영진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된 후 사흘 만에 2기 운영진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나 사이트를 되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결정까지 내렸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다 현재는 접속이 막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기 운영진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 피의자를 특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가 자주 찾던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닷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은 담당 의료진이 별다른 검사 없이 귀가시킨 만큼 병원 측 문제라고 하는데 병원 측은 유가족이 오히려 검사를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저녁 윤미향 씨는 어머니가 구토와 설사를 하자 곧바로 자주 가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을 원했지만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인턴 의사는 기존 증상 외에 특별한 점이 없다며 별다른 검사 없이 귀가를 권했다고 윤 씨는 주장했습니다. 평상시에 늘 앓고 있던 통증하고 비슷하신데 가벼운 감기 몸살 증상 같으니까 주무시고 다음 주에 신경과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떠시냐. 지금 상태로는 입원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찾았고 어머니는 결국 폐혈증 추정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처음 응급실을 찾았을 때 혈압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낮게 측정됐지만 당시 정상 통지를 받았다며 의료진의 진료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혈압 체크 같은 거를 했는데 혈압은 이제 정상이라고. 하지만 병원 측은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인턴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유가족 측이 거절하고 귀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저혈압 상태인데도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인턴과 간호사만 응대한 것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저혈압 상태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 혈압이 회복됐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에 퇴원을 시켰어야 하는데 당시에 의사가 보질 않고 간호사와 인턴만 본 상태 내에서 추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직접 대면 진료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 7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대마초를 피우다 걸렸었죠. 이번엔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부부끼리 바꿔보자 하는 등의 성희롱도 일삼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만 57명인데 공단 측은 많은 수가 아니랍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공단 직원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직원 B씨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언제쯤 임신하는지, 10년만 젊었어도 사귀었을 건데 어제처럼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등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자택에서 대마초를 몰래 피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동료를 다른 지사로 보내려고 거짓 불륜을 제보하고 모친상을 당한 직원에게 전화해 언제 나올 수 있냐며 압박감을 준 상사도 있습니다. 성비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만 57명에 달합니다. 요즘 규모를 보면 그에 비해서는 저희는 아주 적게 일어난 거고.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대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항상 공연불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엄중하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단 측은 스신 추진단을 운영해 불법 행위에 대해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자 발찌도 부착하고 미성년자와 마주칠 수 있는 직장은 취업 제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자가 태권도장도 열고 아이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어린이용 버스가 서 있는 서울의 한 태권도장. 알고 보니 운영자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돼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 확인은 저희가 연 1회 하게 돼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부 장관 사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성범죄자는 유치원 같은 곳뿐 아니라 아이들과 마주칠 수 있는 체육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지난 2017년엔 1명, 2018년 45명,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업종에서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이 모두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주짓수나 격투기 등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이자 유명 유튜버가 알고 보니 성범죄자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주장도 제기돼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 체육도장업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필터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자는 지난 2017년 190명, 2018년 185명, 작년엔 176명이었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남은 2달 동안 제도의 허점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입을 위한 도미 등으로 말이 많은데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도 심각합니다.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넘기는 건 물론 겸직을 하기도 합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채요. 외부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까지 있죠.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한 경제연구소 포럼입니다. 외교부 소속 실장급 공무원은 이 포럼에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 행동 강령상 차관 미만은 1시간당 30만 원, 총액은 45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시간 30분 강연에 6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강연료 상한액을 넘은 경우가 42건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무허가 겸직과 미신고 외부 강의도 빈번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소속 한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500만 원의 용역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허가 겸직 연구 용역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무려 17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경우도 지난 2년간 48회로 금액은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수년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이나 외부 강연 등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는 영리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외교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례가 계속돼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수박이나 사과를 그냥 딱 보고 국내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상품에 붙은 스티커나 지역명이 표시된 상자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겠죠. 스티커 한 장으로 원산지를 아주 쉽게 속인 농산물 판매 중도매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최상품 수박으로 알려진 고창 수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박에도 스티커가 선명히 붙어 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입니다. 이거 고창 수박이라 붙여놨는데 이 고창 수박이 맞습니까? 고창 수박은 아닌데 스티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처럼 스티커를 붙여 과일의 원산지를 속인 판매상 3곳이 적발됐습니다.
과일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지역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를 둔갑시킨 겁니다. 고창 수박이 이제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판매 면에서 이제 많이 팔리니까 국내산일 경우에는 이제 지역명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지역명을 달리하면 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하는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생산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상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스티커는 여기 판매를 하거든요. 아주머니가 여름마다. 지난달에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경북 청송사과로 판매한 농업법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과일 판매가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기업 수사의 신호탄일까요?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자택과 회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 분석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과 회사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정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K네트워크스 본사와 최신원 회장의 자택 등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SK네트워크스에서 200억 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내사를 벌여왔지만 최근 권력형 비리 등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일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계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최 회장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쇼핑 검색을 하다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처음 나오는 몇 페이지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펄쩍 뛰고 있지만요.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쇼핑 검색입니다. 스커트를 검색했더니 수만 개의 스커트 판매 업체가 결과로 보여집니다. 눈에 잘 띄는 최상단 업체 하나를 클릭해봤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로 연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자사 상품을 잘 보이는 최상단에 배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히 경쟁사의 검색 결과는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배나 크게 상승한 반면 경쟁사들은 조금씩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이버는 경쟁사에 들키지 않도록 모의 실험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사후 점검도 하는 등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색 결과 조작은 동영상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고 일주일 만에 네이버 동영상은 조회수가 22%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TV와 곰TV 등 경쟁사들은 일제히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게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이익을 챙긴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제재입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편지를 받을수록 공포감이 커졌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들었을 땐 패닉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치기 위해서 한 검사장과 짰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시민 관련 질문을 들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이 주장한 것과 반대 증언을 한 거죠. 박자원 기자입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첫 증인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올 초부터 이동재 전 기자에게서 총 5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첫 편지를 받고 나선 황당했고 일종의 해프닝인 줄 알았다고 한 반면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재개했다는 비슷한 내용의 두 번째 편지부터는 재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고 아무리 무죄여도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생각했다며 공포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모님 등과 측근이 조사를 받을 거고 이번 수사가 예전 수사의 부실함을 확실하게 짚고 간다니까 가족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네 번째 편지에선 공포감이 극대화됐다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란 말을 변호인한테 들었을 땐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수뇌부와 검찰 간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해 압박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를 도운 제보자 X 지모 씨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진술하면 혐의 부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경총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총을 찾아 6개 그룹 대표와 만났습니다. 웃음기 없이 딱딱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 재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며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했고 야당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A씨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던 탓입니다. 아무런 정인 없이 끝내자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해도 아마 10,000건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옛날 생각 못하느냐며 맞받았습니다. 증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올챙이는 누구야? 여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격 사건과 관련해 761호 하라는 북한군의 감청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본인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옥죄려고 한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국감 일정은 확정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국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 경선은 선거법의 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이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을까요? 선은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셀프 방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부터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보아 나가면 된다며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자에 수사 당사자들이 있어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경선 과정의 부정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 방어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경선 관련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끝났다며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안에서 법안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정치 개혁을 하자고 당내 경선도 선거법 적용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과거로 후퇴하자는 거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1%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에 달하는 등 34% 넘게 급등한 채소값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1월 초엔 배추가 대거 나올 거라니까 긴장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싱싱한 배추가 소비자를 기다리지만 정작 지갑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요. 진짜 추석 전 끝나서 좀 내릴 줄 알았는데 살인 가격이에요, 이거. 금치 같아요, 금치. 현재 배추값은 포기당 11,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보다 4,000원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지난달 배추 가격이 지난해 9월보다 67%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34.7% 급등했습니다. 54일이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태풍 마이삭 등의 영향으로 논밭이 침수된 탓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1% 올라 반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1월 김장배추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되면은 그 긴 장마 이후에 지금 자라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배추나 무가 이렇게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세는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0.5%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방역 당국이 기준을 벗어나 유통된 것으로 의심된 백신 물량 539만 명분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 중 14%인 75만 명분은 폐기하기로 했죠. 나머지는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재개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백신에 대해 유통 과정과 품질, 안정성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결론은 백신의 품질과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기준 온도인 2도에서 8도를 벗어난 196회 운송 횟수의 평균 시간은 1시간 28분, 1톤 차량 한 대는 13시간 20분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안정성 검사 결과 25도에선 24시간 이상 품질이 유지됐고 37도에선 12시간이 지나 품질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표본 품질 시험에서도 적합으로 판정했고 당시 온도는 37도인 경우는 없어 이상이 없다고 본 겁니다. 우려할 만한 백신 역가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외부 오염 등에 의한 안전성 문제의 우려도 없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다만 백신이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0도 미만에 노출된 27만 명분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송 온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바닥에 내려놓은 물량 12시간 이상 적정 온도를 벗어난 47만 명분도 폐기합니다. 이는 접종 중단한 539만 명분 중 14%인 75만 명분입니다. 수거 폐기 대상인 독감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554명입니다. 그 백신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방역 당국은 무료 백신 접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 시민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의심을 갖는 시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 돈 내고 맞는 유료 접종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할 정도로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올해 생산된 백신과 이번 상온 노출 의심 백신 모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당국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집에서 맞으라고 권하고는 있습니다. 크게 결정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맞아 불안했던 시민들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해당 백신을 맞은 사람은 15개 지역 2,296명으로 발열과 오한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한 12명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당국은 곧 무료 백신 예방접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정이 조율되는 대상은 만 13세에서 18세, 62세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접종 일정과 수거 대상 접종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10월 12일경부터 재개할 계획. 12세 이하 임신부 대상 접종의 경우 백신 유통 경로가 이번 상온 노출 건과 달라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원망 들어. 나는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품질 문제는 없다지만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백신 관리 등 예방접종 사업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손님은 뚝 끊기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찾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다 가게 대부분이 영업을 멈춰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가 시작되는 골목입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거릴 저녁 시간이지만 지금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할 만큼 깜깜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태원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인건비도 안 돼서 그냥 저 혼자 나와서 배달까지 제가 직접 하고.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연말부터 빈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수시로 중단되는 데다 임대료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나 상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이태원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방송인 홍석천 씨도 가게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떨어져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 악소리 나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탓하지도 못하는 상인들의 깊은 한숨만 적막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는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거든요.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30년째 라이브 펍을 운영 중인 박현수 씨는 최근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상의는커녕 건물주는 퇴거 통보 이후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죠.
월세, 계좌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니 무슨 대화를 해야지 뭐 답이 나올 텐데. 이 같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갑질을 막기 위해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박 씨 같은 세입자에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당장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건물주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계를 위협받는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임대인들 결코 저희들이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겨운 임차인들에겐 먼 얘기일 뿐입니다. 법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 개인이 이를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 않은 만큼 착한 건물주에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매년 신규 출시된 차량이나 판매 대수가 많은 차량은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등급을 받았는데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면 어떨까요? 지난 2017년부터 1등급을 받은 29종 차량 중 절반이 리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고급 SUV 차량입니다. 8월까지 2만 대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1년도 안 돼 4차례나 리콜됐습니다. 고객이 한 분이 보류하신 분이 있어요. 좀 더 보고 상품 품질이 좀 안정화될 때 이제 하겠다. 최근에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좋은 모델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안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이 차량에 대한 정부의 안전도 평가는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성을 조사하지만 충돌 사고 시 얼마나 안전한가를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이 같은 결함은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안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차량 29종을 확인해 봤더니 절반 이상인 17종이 평가 이후 리콜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대 결함이 안전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안전도 평가에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단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리콜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평가에 관련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국내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 아이돌이 K-팝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프로젝트 K라는 미얀마 아이돌인데 아웅산 수치 고문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가 된 겁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멤버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표정과 몸짓이 한국의 여느 아이돌 못지않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K-팝 커버 댄스 대회에서 수상한 뒤 미얀마에서 데뷔한 미얀마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K입니다. 미얀마 전통춤에 K-팝을 접목시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그룹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바로 K-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လုံးဝခုငငယ်လေးတဲ့ကြိုက်ခဲ့တဲ့ idol ပေါ့နော်အခုနောက်ပိုင်းမှာကျတော့ကျွန်တော် BTS ကြိုက်တာများ BTS ထဲမှာဆိုလို့ရှိရင်Jungkookနဲ့Vကိုကြိုက်တယ် 노래와 춤, 연기는 물론 한국어와 인터뷰 노하우까지 4주에 걸쳐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K-팝의 이제 우수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와서 연습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 교육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고문이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အစပါပြီးတော့ကျွန်တော်ကျန်တဲ့အရှိတောင်အာရှမှာရောအာရှမှာရောပို့ပြီးတော့ကျွန်တော်တို့အများကြီးဒီကတင်ယူထားတဲ့ technique တွေပညာတွေကိုအကုန်လုံးပို့ပြီးတော့ဒီတက်ဆင်ပွားပြီးတော့ပို့ပြီးတော့တိုးတက်အောင်စူးစမ်းသွားမယ် All the best, all the best, BK all the best.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20-2021 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사흘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6개월의 대장정이 들어가는 감독들은 재치 있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시즌을 앞둔 사령탑들은 각자 개성 넘치는 5글자의 출사표를 공개했습니다. 뺏고 또 뺏고입니다. 팬들의 좀 마음을 좀 뺏고 싶죠. 트로피까지 저 다 뺏을 생각입니다. 인생을 걸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 전부고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 6번의 통합 우승을 일군 우승제조기 유재학 감독은 반전 있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내년에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모비스는 우승을 하면 차량 할인을 대폭 해주거든요. 할인 받자고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김종규와 허우는 유쾌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저 넥타이를 메고 1시간 반이나 지각을 했어요. 오늘 넥타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골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막내로서 늦게 온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에 엄청나게 수많은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넥타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면은 중계 잘 받을까. 지난 시즌 정규리그 공동 1위 SK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오는 9일 서울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농구는 6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설악산에 이어 오늘 오대산에서도 첫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단풍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11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로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욱 극심하게 벌어지는 셈이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중부 내륙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대구와 창원,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경남 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방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글날 오후에는 경남과 제주, 주말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를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브라질에서 서투는 글씨로 빼돌빼돌 쓴 7살짜리 소년의 손편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송해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자동차에 흠집을 냈어요.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모를 발견한 차주는 SNS에 이 편지를 올리고는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냐며 웃어넘겼죠. 문콕을 해놓고는 모른 척하는 뻔뻔한 어른들 좀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